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지리의 본질, 왜, 그리고 어디에 이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글이 지리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논리 구조랑 핵심 내용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 글, 지리학의 핵심 줄무늬 뭔지,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상당히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죠. 단순히 어디, 이걸 넘어서는 그런 깊이가 있어요. 글을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중요한 개념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글 시작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지리학은 where, 그러니까 어디라는 단어와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라고 하죠. 아주 그냥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지리학 하면 일단 어디, 이게 딱 떠오르니까요. 그게 출발점이죠. 그리고 바로 that is because라는 말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리학의 기본 전제, 영어로는 프레미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지구 표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 즉, it matters where 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아, 위치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위치가 핵심 변수라는 말이죠. 근데 이 글의 진짜 재미는 여기서부터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어디, 여기서 안 멈추고 질문을 막 확장시키잖아요. 정확합니다. though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핵심 질문은 not simply where, 그냥 어디가 아니고 why there. 그러니까 왜 하필 거기냐. 그리고 또 so what.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질문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와, 훨씬 깊어지네요. 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 why there과 so what, 이게 바로 이 글이 강조하는 지리학적 사고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곳인다랑 그래서 무엇인가? 그럼 이 질문들에 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getting to such questions means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공간적인 측면을 아주 진지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Special arrangements, 즉 공간적인 배열이나 패턴, 그리고 variations, 지역 간의 어떤 다양성이나 차이, 마지막으로 interconnections,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아, 공간적 배열, 다양성, 상호 연결성. 네, 이게 뭐랄까 약간 탐정 수사 같다고 할까요? 어떤 현상이 왜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지, 또 그 결과는 뭔지, 그 단서들을 바로 이 공간적인 패턴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비유가 재밌는데요. 그럼 이런 분석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뭐 일상적인 예시부터 들던데요. 그렇습니다. simplest day-to-day activity.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우리 일상 활동조차도요.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식당 고르는 거, 아니면 출근길 정하는 거, 이런 거조차도 spatial circumstances, 즉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계산, 또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긴 어디가 가깝고 편한지 늘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moving up in scale, 그러니까 규모를 좀 키워서 보면 이런 공간적인 사고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하죠. 예를 들어 사업체 입지를 정하거나 공공 정책을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사건의 배경을 이해할 때, 더 크게는 우리 삶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 basic force shaping life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걸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하네요.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죠? 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 그러니까 새 상점이나 공공 서비스 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는 인구 분포라든지 접근성, 주변 환경 같은 공간적인 요소 분석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네. 또 다른 예로는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happens, 즉 이주 현상이 왜 그리고 어디로 일어나는지를 들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경계, 경제적인 기회의 분포, 아니면 차별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지어는 layou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의 배치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공간적 문제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이 글에서 spatial arrangements, spatial circumstances, 또 how phenomena are arranged, location, distribution, layout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게 다 공간적인 맥락과 패턴이라는 하나의 핵심 개념을 계속 다른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글 전체에 걸쳐서 이 핵심 아이디어를 어휘를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요.
이걸 통해서 지리학적 분석에서 공간적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릭 룰리자올로그를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는 지리 equal where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where 그리고 위치 그 자체가 중요하다. It matters where. 이걸 강조했고요. 다음 단계는 뭐였죠? 네, 그 다음에는 질문을 why there, 왜 거긴가 하고 so what,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심화시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공간 패턴 분석, 즉 spatial arrangements, variations, interconnections 이걸 제시했고요. 아하, 그리고 나서는 이런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일상생활, 데이투데이 액티비티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거시적인 문제, moving up and scale 확장시키고 마지막으로 상점 입지 선정이나 이주 문제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득력을 더하는 구조네요. 네, 상당히 체계적인데요. 네, 아주 명료하게 주장을 잘 펼쳐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리학은 단순히 어디를 묻는 것을 넘어서 특정 현상이 왜 그곳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공간적 패턴과 연결성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뭐 이 정도로요. 오, 정리가 깔끔한데요. 그럼 글의 요지는 공간적 맥락 분석을 통해 현상의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지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제는 역시 지리학적 사고의 본질, 그리고 그 중요성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지리학, 어디를 넘어서 왜, 그리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 정도면 어떨까요?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글에서 계속 강조했던 왜 이곳인가, why there, 그리고 그래서 무엇인가, so what, 이 질문들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주변의 아주 사소한 현상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카페는 왜 하필 그 자리에 생겼을까? 그 카페의 위치가 주변 상권이나 사람들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주변을 한번 지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분명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빙하의 소멸, 기후 변화의 증거라는 글,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글의 핵심 내용이랑 또 문장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 주제를 탄탄하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 글은 그 빙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아주 명확하게 딱딱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각 문장의 핵심 어구랑 그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글 전체 의미를 한번 깊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역시 중심 소재부터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당연히 빙하, 영어로는 glacier고요.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가 사라지는 것,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의 소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문장부터 한번 보죠. A genuine glacier must be permanent. 여기서 딱 키워드가 나오네요. permanent. 네, 영구성이죠. 그러니까 진짜 빙하는 그냥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영구적이어야 한다. 이런 정의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뭐 겨울에 잠깐 얼었다 녹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의가 중요하네요. 영원할 것 같은 게 사라진다는 이야기로 이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permanent 하려면, 그러니까 영구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해요. 아, 조건이요? 네, 핵심 어구는 sufficient fresh snow must accumulate to offset melting. 이 부분인데요. accumulate, offset melting. 쌓여서 녹는 걸 상쇄한다. expand or contract,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고 약간의 변화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어요. 그래도 기본은 균형이다.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하죠. Most glaciers are melting because of the warming climate. 그리고 심지어 the rate of melting is accelerating. 야, 이거 좀 심각한데요. 네, 여기서 핵심은 현재 진행형인 melting, 그러니까 녹고 있다는 사실하고요. 그 원인인 warming climate, 기후온난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accelerating,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한 그 자연의 균형 있잖아요. 쌓이는 거랑 녹는 거. 그게 완전히 깨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녹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앞에 두 문장이랑은 완전 대조적이죠. 네,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하네요. 그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요. 바로 네 번째 문장이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documented spectacularly라는 표현이 재미있어요. 아주 극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건데요. 극적으로. 어떤 기록인데요? 자료들. 아, 연대가 있어서 비교가 가능하군요. 네, 그걸로 과거랑 현재를 compare,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나 줄었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1번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네요. 근데 알프스만 그런 건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에서 증거의 범위를 확 넓힙니다. 아, 어떻게 넓히죠? 핵심 어구는 Satellite Images Show인데요. 위성 이미지를 이용하는 거죠. 아, 현대 기술이네요. 네, 이걸로 보니까 안데스나 히말라야 그리고 elsewhere, 다른 여러 곳에서도 dramatic reduction, 아주 극적인 감소가 보인다는 겁니다. dramatic reduction, 극적인 감소.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현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쵸. 세 번째 문장의 주장을 다시 한번 더 넓은 범위에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빙하 감소를 reduction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눈여겨볼 만해요. 아, melting이 아니라 reduction이네요. 약간 뭐랄까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춘 느낌?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녹는 과정 자체보다는 그 결과로 줄어든 상태를 강조하는. 그렇군요. 증거가 아주 탄탄하네요. 역사적인 것부터 현대적인 위성 이미지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인가요? 첫 번째 문장은 미래 예측입니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estimated, 추정된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추정, 어떤 예측이죠. 지금의 present warming trend, 이 온난화 추세에 unless, 만약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없다면 많은 작은 산악 빙하들이 disappear completely,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disappear completely, 완전히 사라진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경보네요. 그렇죠. 앞선 문장들에서 제기된 문제, 그러니까 융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 셈이죠. 단어의 흐름도 보이네요. melting 하다가 reduction으로 줄어들었다가 결국 disappear completely까지 가는군요. 맞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어휘 변화로도 보여주는 거죠. 빙하 자체를 가리키는 말도 글래시어가 주로 쓰이다가 네 번째 문장에선 잠깐 아이스라고도 하고요. 원인을 나타내는 말도 warming climate이랑 present warming trend 이렇게 연결되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글의 구조가 정말 명확하네요. 처음엔 정의, 빙하는 영구적, 그 다음엔 조건, 영구성을 위한 균형, 그러다 현실 문제 제기, 균형 붕괴, 온난화로 융해 가속.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 두 개, 역사적 증거 알프스, 현대적 광범위한 증거 위성 이미지, 마지막으로 미래 예측, 온난화 지속 시 완전 소멸. 딱 떨어지네요. 네,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 문장 요약이나 요지 같은 거요?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한 문장 요약을 해보자면 역사 기록과 위성 이미지는 기후 온난화로 전 세계 빙하가 점점 빠르게 녹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많은 작은 산악 빙하는 곧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이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글의 요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지는 건 명백한 증거로 확인되고 있고 이게 가까운 미래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군요. 네. 그래서 글의 주제는 기후변화가 빙하에 미치는 영향과 그 증거들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제목도 한번 붙여볼까요? 약간 좀 느낌 있게. 제목이라 녹아내리는 증거, 기후변화와 빙하의 운명 이건 어떨까요? 오, 녹아내리는 증거. 좋네요. 비유적이면서도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라지는 거울, 기후변화와 빙하의 경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라지는 거울도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저희가 이 짧은 글 하나를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라는 큰 문제의 구체적인 증거,
또 그 심각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특히 정의부터 시작해서 현실, 증거, 그리고 미래 예측까지 이어지는 그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죠. 네, 역사적 기록부터 최신 위성 이미지까지 다양한 증거를 딱딱 제시하면서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빙하 소멸이 진짜 먼 미래 얘기가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 네. 어떤 질문이죠? 이 글은 주로 작은 산악빙하의 소멸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남극이나 그린랜드처럼 훨씬 더 거대한 그 극지방의 빙하는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변화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이 산악빙하가 사라지는 거랑은 또 어떻게 다를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규모가 다른 빙하의 영향은 또 다르겠군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활 방식의 변화,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 보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글이 짧은데도 그 논리 구조가 상당히 탄탄해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현대인의 건강 문제까지 딱 짚어주거든요. 네, 한번 문장 단위로 따라가면서 저자가 뭘 말하려는지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If we take an evolutionary look at our beginnings, we see a life in which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were required for survival. 여기서 핵심은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그리고 required for survival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 초기에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 이게 생존의 필수였다는 거죠.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움직여야 살았던 시대. 그렇죠. 이 physical activity 하는 핵심어를 딱 던져주면서 그게 왜 중요했는지 required for survival, 생존 때문에 그 배경을 진화적 관점, evolutionary look에서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문장. Even one century ago, most people needed to be physically active to work, travel, and to take care of homes and families. 불과 1세기 전,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 세대 정도만 해도요. 네, one century ago,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 대부분, 그러니까 work, travel, homes and families 이런 걸 하려면 needed to be physically active, 몸을 움직여야 했다는 거죠. 여전히 활동이 필요했다. 네, 여기서 even one century ago 이 표현이 중요해요. 생각보다 최근까지도 활동이 필수였다는 걸 보여주면서 지금의 변화가 얼마나 갑작스러운 건지 좀 대비시키는 효과가 있죠. 첫 문장의 생존을 넘어서 이제 노동, 이동, 가사 같은 일상 전반으로 그 필요성이 확대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Our modern world has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of our lives. 저는 이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이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렇죠. engineered. 이게 핵심이죠. 마치 의도적으로 활동을 우리 삶에서 설계해서 빼내버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줄어든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시대가 변해서 라기보다는 기술 발전이나 사회 구조 변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제거하도록 설계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앞선 두 문장이 보여준 과거 상황이랑 현재를 딱 대조시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기서 제시하는 겁니다.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 설계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뭔지 네 번째 문장에서 쭉 나열하네요. There are fewer manual jobs. We do not need to travel on foot. We do not need to hunt and harvest. And many domestic chores have been mechanized. 네, 맞아요. 3번 문장에서 말한 such activity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다 하고 보여주는 거죠. Fewer manual jobs, 육체 노동 줄고, not need to travel on foot, 걸을 필요 없고, 식량 구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domestic chores have been mechanized, 집안일도 기계가 다 해주고. 정말 딱 요즘 우리 모습이네요. 네, 편리해진 현대 생활의 이면이죠. 활동 감소의 원인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다라고 또 짚어줘요. 다섯 번째 문장. While these changes have created many benefits for our longevity and quality of life, they have also created many problems. 여기 while이 딱 보이네요. 네, 그렇죠. while. 이게 양보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many benefits, 뭐 수명 연장이나 삶의 질 향상 같은 좋은 점도 많았다는 걸 인정은 해요. 하지만 하지만 many problems, 많은 문제점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죠. 이 문장은 이제 글의 초점을 긍정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면, 즉 문제점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benefits와 problems의 대조가 핵심이고요. 앞으로 나올 문제점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죠. 그 문제점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구체화되네요.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has now been linked to at least 17 unhealthy conditions, almost all of which are chronic diseases. 와,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신체 활동,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네, 바로 앞문장의 many problems가 결국 이 건강 문제라는 걸 명확히 밝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려 17가지나 되는 건강 문제랑 관련이 있고 대부분은 chronic diseases, 만성질환이라는 거잖아요. linked to라는 표현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죠.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는 아까 3번 문장에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하고 의미가 통하죠. 결국 활동 부족이 핵심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unhealthy conditions, chronic diseases 이런 단어들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딱 보여주죠. 아, 그러고 보니 글 전체에서 활동 부족을 가리키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네요.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올 표현까지. 네, 맞아요. 그 표현들을 쭉 연결해보면 글의 의미 흐름이 더 명확하게 잡힙니다. 다 같은 문제를 가리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 전문가 인용이네요. Adrian Hyman이 has summarized this serious situation for public health. Physical inactivity is a waste of human potential for health and well-being. 여기서 summarized, 요약했다는 거고. 네, 전문가 말을 빌려서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public health, 공중보건의 serious situation, 심각한 상황임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physical inactivity, 신체 비활동. 이게 앞서 말한 활동 부족과 같은 거죠. 네, 정확합니다.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waste of human potential, 인간 잠재력의 낭비다. 와, 이거 정말 강력한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건강과 웰빙을 위한 잠재력을 그냥 버리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그렇죠.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극대화하면서 글을 딱 매듭 짓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엔 과거, 생존과 일상에 활동이 필수였다. 문장 1, 2. 그러다 현재, 기술 발달로 활동이 확 줄었다. 그 원인을 보여주고 문장 3, 4. 네, 그렇죠. 그 다음엔 전환점. 이 변화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다. 문장 5. 맞아요. 양면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구체화해서 활동 부족이 만성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문장 6. 네, 결과. 마지막으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이건 공중보건 문제이자 잠재력 낭비다라고 강조하며 끝맺는 문장 7. 이런 흐름이네요. 네, 맞습니다. 시간 순서와 인과관계를 따라서 점층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아주 잘 짜인 구조예요. 자, 그럼 이 글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현대 기술 사회는 과거 생존과 일상에 필수적이던 신체 활동을 우리 삶에서 급격히 제거했으며 이러한 활동 부족은 이제 다양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이자 인간 잠재력의 낭비로 여겨진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와, 핵심이 다 들어갔네요. 그럼 글 전체의 요지는 뭘까요? 결국 과거 인류에게 필수였던 신체 활동이 현대 기술 문명 때문에 너무 줄어들었고 바로 이 활동 부족이 우리 건강, 특히 만성 질환에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걸 경고하는 거죠.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이네요. 주제는 그럼 현대 사회의 신체 활동 부족 현상과 그 건강상의 심각한 결과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네, 아주 적절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글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저는 멈춰버린 움직임, 현대 건강의 역설, 이게 딱 떠오르던데요. 오, 좋은데요. 역설이라는 말이 핵심을 잘 찝는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분석해보니 기술 발전과 편리함이 가져온 예상치 못한 그림자를 본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생활 방식 차이가 정말 크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편리함의 대가로 뭘 놓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특히 아까 그 에이드리안 하드만의 말처럼 이걸 그냥 개인의 게으름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잠재력 손실이라는 더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점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사회적인 관점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이 우리에게서 활동을 빼앗아 갔다면 역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활동성을 되찾고 건강을 더 증진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흥미로운 과학 개념이죠. 혼돈, 영어로는 케이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진자의 혼돈 속 질서라는 글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혼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자기진자, 매그네틱 펜줄럼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장치를 통해서 혼돈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죠. 네, 자기진자.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 두는 장식품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글에서도 설명하듯이 바닥에 보통 자석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 위에서 이제 진자가 자유롭게 흔들리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진자를 딱 놓고 어떤 자석 위를 지나가는지 그 순서를 한번 잘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 같아요. 글에 보면 If the pendulum is released from the same position a second time 이렇게 시작해서 Soon it will become completely different 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니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움직이는 패턴이 금방 뭐랄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 그게 이 글이 말하는 혼돈의 핵심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에서도 In fact, the pattern of its movement is chaotic. 이렇게 딱 잘라 말하죠. chaotic, 혼돈적이다. 네. 이 예측이 안 되는 움직임 자체가 혼돈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뒤에 No matter how much care is taken 하면서 아무리 똑같이 시작하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지점들을 방문하게 된다고 강조하거든요. 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혼돈 이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정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그냥 장난감 같아 보이는데 그런 심오한 원리가 있다니. 그럼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혼돈 현상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자기진자는 이제 구체적인 예시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일반적인 원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는 chaotic systems, 즉 혼동계라는 것이 iteration, 반복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설명해요. iteration, 반복이요. 어떤 과정이 계속 되풀이될 때 혼돈이 생긴다. 네, 그런 맥락인데요. 근데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모든 반복이 다 혼돈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뭔가 조건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글에 따르면 그 반복이 non-linear system, 즉 비선형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비선형 시스템. 선형 시스템은 들어봤는데 비선형은 좀 어렵네요. 간단히 말하면 선형 시스템은 투입과 산출이 정비례해서 예측이 좀 쉬워요. 그런데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기진자도 어떻게 보면 이 비선형 시스템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군요. 비선형 시스템 안에서의 반복. 근데 그게 전부인가요? 혹시 더 필요한 건 없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모든 비선형 시스템이 또 항상 혼돈 상태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도 nor are all linear systems chaotic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비선형 시스템이라도 혼돈 상태가 되려면 시스템이 특정 지점, 그래서는 이걸 bifurcation, 우리말로는 분기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점을 넘어서도록 뭔가 외부에서 밀어붙여져야 한다고 표현해요. bifurcation, 분기점이요. 그 지점이라는 게 뭔가 경계선 같은 건가 보네요. 그럼 그 분기점을 넘기 전에는 어떻다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도 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는데요. Before that point is reached, they may behave in a quite orderly fashion. 이렇게요. orderly fashion, 질서정연하게. 네, 맞습니다.
분기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꽤 orderly, 즉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기점이 질서와 혼돈을 가르는 어떤 결정적인 문턱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 글을 쭉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자기 진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난감 같은 예시로 시작해서 그 움직임이 왜 예측 불가능한지, 즉 혼돈적인지를 보여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게 비단 자기 진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혼돈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첫째, 어떤 과정이 계속 iteration, 반복되어야 하고 둘째, 그 반복이 non-linear 시스템, 비선형 시스템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셋째, 시스템이 특정 bifurcation, 분기점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조건을 설명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chaos, magnetic pendulum, iteration, nonlinear system, bifurcation 이 핵심 개념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혼돈 현상에 대한 글의 논리가 착착 구축되는 거죠. 그럼 이 글 전체를 아주 간결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 글은 자기 진자를 예시로 들어 비선형 시스템 내 반복 과정이 특정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혼돈계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설명한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깔끔하네요. 그럼 글의 요지나 주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요지는 혼돈계는 초기 조건에 극도로 민감하며 특정 조건들, 즉 반복, 비선형성, 그리고 분기점 초과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주제는 혼돈계의 특징과 발생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재밌는 제목을 붙여본다면 자기 진자로 엿보는 혼돈의 세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좋네요. 자기 진자로 엿보는 혼돈의 세계. 오늘 정말 흥미로운 개념을 깊이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된 분기점, bifurcation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를 질서에서 혼돈으로 확 바꿔버리는 이 지점. 이게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의 다른 시스템들,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라던가 아니면 금융시장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혼돈 이론이 단순히 과학 실험실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복잡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 신체적 경험이 수학처럼 좀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걸 다룬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몸의 경험이 어떤 지식을 배우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 글은 연구자들이 physical experiences, 그러니까 신체적 경험이죠. 이게 어떻게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 개념 이해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맞아요. 특히 그 걷기라는 아주 일상적인 경험을 핵심 예시로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즉 길을 따라 걷는 경험이요. 이게 arithmetic, 산수를 생각하는 일종의 metaphor, 은유가 된다고 설명을 하죠. 이게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걷는다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길 위에 뭐 숫자 같은 게 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따라 걷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직선 개념이라든지 덧셈, 뺄셈 같은 연산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뭐 starts at some point 0, 0 지점에서 시작해서 1 unit further, 1단위만큼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2 steps at a time, 2걸음씩 껑충껑충 뛰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 더하기 5가 5를 계산해야 한다. 이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9걸음을 쭉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5걸음을 더 가는 거. 그러니까 walking 9 steps 하고 나서 walking 5 more. 이 장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덧셈이란 개념을 몸으로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 덧셈뿐만이 아니에요. 뺄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but이라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4에서 3을 빼는 것, 14,
3. 이 상황은 14걸음간 위치에서 뒤로 3걸음, walking backwards,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뒤로 걷는 거요? 네. 이 뒤로 걷기라는 반대의 행동이 뺄셈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연산을 이해하게 도와준다. 이런 논리인 거죠. 와, 이거 진짜 재밌는 발상이네요. 근데요, 꼭 실제로 막 걸어야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도 있나요? 아, 네.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는 they might be sitting still as they imagine.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할 수도 있다. 또는 reliving the movement. 그 움직임을 다시 체험, 즉 재현한다고도 말하거든요. 아, 실제 워킹, 걷는 행위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imagine,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심지어는 상상할 때 그냥 걷는 모습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뭐 shape of the path, 길의 모양이라든지 smell of the trees, 나무 냄새, 아니면 sound, dried leaves, 발밑에 마른 잎 부서지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감각적인 디테일을 더하면 더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이야, 이건 뭐 거의 머릿속으로 VR 체험하는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그쵸. 그럼 구체적인 감각 정보들이 상상의 몰입도를 확 높여줘서 그 개념 이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처음에 신체 경험이 수학 이해를 돕는다는 주장을 딱 던지고 네. 그다음에 걷기라는 핵심 은유를 제시하죠. 그리고 그걸 덧셈과 뺄셈에 적용하는 예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험이 실제 움직임 없이 그 상상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감각 정보가 이걸 더 강화시켜준다. 이런 순서로 논리를 쭉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글을 딱 한 문장으로 정말 간결하게 정리한다면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 경험, 그리고 그걸 떠올리는 상상이 덧셈이나 뺄셈 같은 기본적인 수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다. 아,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글 전체의 요지는 공간적인 움직임에 대한 신체 경험과 또 그것에 대한 상상이 추상적인 수학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주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신체 경험과 수학적 개념 형성의 관계, 그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 그럼 제목을 붙여본다면 걸음 속의 수학, 아니면 몸으로 푸는 산수 문제,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오, 좋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들인데요. 글의 핵심을 딱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몸의 경험이 어떻게 추상적인 생각을 도울 수 있는지, 특히 수학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우리의 인지 과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이 몸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 거리감 같은 것들요. 아, 네네. 혹시 이런 것들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정한 신체적인 은유나 경험을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 경험에서 혹시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술, 일자리, 그리고 사회질서라는 글의 발췌문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기술 발전이 우리 일하는 삶, 또 사회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런 좀 심각한 영향들을 경고하는 글인데요. 네, 이 글을 통해서 기술 변화가 뭐랄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요, 사회 질서나 개인의 삶의 의미, 이런 데까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각 문장의 어떤 핵심 내용과 전체적인 구조 파악에 좀 중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첫 문장이에요, 핵심 어구가. A serious deterioration in people's working lives.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하는 삶의 심각한 악화. 이게 deeply disturbing to the social order. 사회 질서를 아주 깊이 교란할 거다. 이렇게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하네요.
그렇죠. 딱 핵심 우려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indeed, 실제로라는 말로 앞선 주장을 더 강하게 만들고요. few consequences as dangerous, 이것만큼 위험한 결과는 거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아, 그러니까 기술 변화의 위험성이 최고 수준이라는 거군요. 네, 첫 문장의 우려를 다시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역할이죠. 이 두 문장이 글 전체의 어떤 논의 방향을 딱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현재 world of work, 즉 일의 세계가 main way that we share out the fruits of growth,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주된 방법이다. 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main source of income, 주된 소득원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명확히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일자리의 중요성을 먼저 딱 보여주고 나서 네 번째 문장에서 technological unemployment, 이 기술적 실업이라는 게 앞에서 말한 이 long-standing arrangement, 그러니까 오래된 합의, 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일을 통한 소득 분배 시스템 같은 거요. 그렇죠. 그걸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번 more extreme version of inequality,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연결이 되네요. 네, 그 앞에서 설명한 현재 시스템, 그 main way to share fruits나 main source of income 하고요. 또 그에 대한 위협인 technological unemployment나 extreme inequality, 이걸 바로 연결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랄까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문장에서요. Nor would the disturbance be only economic. 그 혼란이 단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닐 거다. 여기서 이 noel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논의의 전환. 정확합니다. 여기서 딱 전환이 일어나죠. 경제적인 충격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문장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이란 source of income and of meaning, 소득의 원천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의 비경제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 아, 의미의 원천. 그냥 돈벌이 수단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의 상실이라는 위협이 그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문장에서 더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네, hollowed out이라는 표현, 속이 비게 된다는 이 표현이 반복되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 즉 find a good job and a reliable income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일에서 얻는 어떤 성취감, sense of fulfillment이나 삶의 목적, find purpose and live a satisfying life 같은 걸 찾기 어려워지는 비경제적인 측면을 또 지적해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동일한 hollowed out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경제적 기반이 없어지는 것하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이게 뭐랄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걸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같은 표현으로 두 가지 위협을 다. 네. 그리고 앞서 여섯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source of meaning 있잖아요. 네, 의미의 원천. 그 개념이 여기서 sense of fulfillment, purpose, satisfying life 이런 비슷한 어구들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일의 비경제적 가치 상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은 이 모든 논의를 정리하는 결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은 by creating unemployment, 실업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술이 첫째로는 부의 분배, distribution of wealth라는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로는 일에서 얻는 정서적 보상, emotional rewards라는 비경제적 측면까지 없애버릴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upset the social order, 사회 질서를 뒤흔들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경고를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가 딱 보이네요. 처음에 문제 제기,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사회 질서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작해서요. 네, 그 다음에 경제적 위협, 즉 실업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또 비경제적 위협,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 이걸 차례로 보여주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위협이 합쳐져서 결국 사회 질서 교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 구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글의 핵심적인 논리 흐름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뭐 serious deterioration이라든지 economic disturbance, hollowing out meaning 같은 개념들이 결국엔 upset the social order라는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딱 모아지는 거죠. 그럼 이 글 전체를 아주 간결하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 발전은
실업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이 일에서 얻는 삶의 의미마저 위협해서 궁극적으로 사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딱 핵심을 짚으셨어요. 그의 요지는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실업은 경제적인 불균형 심화와 삶의 의미 상실이라는 이중고를 통해서 사회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는 기술 발전과 노동, 그리고 사회 질서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위태로운 관계라고 해도 좋겠고요. 제목을 붙여본다면 기술 실업, 사회 질서의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일의 의미가 사라질 때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기술 발전의 이면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가 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여기서 그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기술 발전의 혜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글이 경고하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 이걸 최소화하면서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계속해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나 질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